일단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서술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중략 이전에는 지우개 내면 심리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중략 이후에는 피무노 씨의 일방적인 대사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주제의식을 다 밝혔기 때문에 사실이원으로 세팅해서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두 번째, 지욱이라는 인물은 대필 작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뢰가 들어오겠죠. 먼저 들어온 사람은 최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맞지? 최 선생님? 최상윤 선생. 문제는 뭐냐면 너무 완벽한 거야. 그래서 지욱이는 의심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게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 원래.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사람이란 건 때로는 실수도 하고 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완벽하게만 그리려고 해. 당연히 지우기의 주제의식,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는 안 맞으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쌤, 여기로 끝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중략 이후에는 피무노 씨와 대립 갈등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뭐 성격 개차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우기가 거절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소설은.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런 얘기구나라고 못 집어내는 게 우리가 소설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구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면 수구라고 해보자. 수구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비치발리볼 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우린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뭐 데이트를 해, 연애를 해. 근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는 되게 야구를 좋아하고 난 야구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갔어. 그러면 나는 야구를 보긴 본 거지만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쵸?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구를 제대로 보려면 야구의 룰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고, 많이 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나름의 재미도 느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미식 축구 나도 볼 줄 알아. 근데 미식 축구 룰 압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보고 있다는 맞지만 감상한다 또는 제대로 본다는 아니겠죠. 심지어 그걸 보고 시험을 치는 거에서는 제대로 접근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인물, 내면 심리, 성격, 그리고 있었던 갈등 사건 장면들, 특이한 서술 방식들 바탕으로 뽑아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출제자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를 잡으면 42번이 풀리게끔, 내면 심리 파악하면 43번이 풀리게끔, 그리고 그거를 그 배경이 되는 주제의식을 파악하면 44번이 풀리게끔, 그리고 마지막 45번까지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 내볼게요. 42번. 장면이 빈번한 교차.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좀 판단하려고 하지 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인물 간의 갈등이 있죠. 입체적인가 판단하지 마요.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 묘사. 정확해요. 갈등 상황 정확해요. 끝났네. 특이한 서술 방식, 주제,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이렇게 끝내버리자고. 여기 잠깐 제가 개념어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장면이라는 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상상해 봤을 때 뭔가 그려지면, 예를 들면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한 컷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다 장면이에요. 두 번째, 그게 교차가 된다. 자, 교차라는 말은 A 장면, B 장면, 다시 A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번하다는 말은 두세 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졸라 애매해요, 사실은. 빈번하다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골라지는 게 아니야, 보통은. 입체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와 갈등을 하다가 A랑 또 C랑 갈등을 하는 양상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바뀌면 입체적인 거죠. 됐죠? 그 다음 봐봐. 내부의 서술자면 1인칭이에요.
대화 관련된 개념은 제가 초반부에 정리해드렸을 거고요. 비현실적이다, 전기적 이런 것들이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박시전에서 박씨가 막 한번 불 비치니까 뭐 다 타죽고 막 난리 나잖아. 이런 게 이제 전기적인 거. 공간이 있고 공간이 변화하면 다 이동이에요. 서술자가 달라졌다. 여러분 서술자, 서술 시점 봐봐. 서술자는 서술 시점 가지고 여러분 일단 구분하면 돼. 서술 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알고 있잖아. 1인칭, 뭐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 3인칭, 관찰자. 그냥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뭐 동정서술이니 이정서술이니 작품 내부에 있니 외부에 있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건드렸다가는 난리 나는 게 여러분 문학 이론이라는 게요. 옛날에는 다 외국어 수입이야.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일단 받아들여서 쓰면 그게 그냥 정설이에요. 문제는 이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되게 연구를 활발히 하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이견만 많아. 그러면은 문제 냈다고 막 갈등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개념을 가지고 요즘 많이 변별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학계가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국어교육학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고 그 갈등에서 평가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론적인 거에 초점 두고 내지는 않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념어에서 변별되는 문제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학계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서 갈등이 생겨버려요.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 계속 갑시다. 43번.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아까도 설명했었죠? 얘는 뭐라고? 내면 심리라고. 자, 피모노 씨가 지우개 말을 무시, 병멸, 내면 심리죠.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승질내죠? 내면 심리죠. 수모를 당한다, 주눅이 들었다, 내면 심리죠. 닥달하다, 내면 심리죠. 의구심 풀 것을 내면 심리죠. 그런데 사실 5번은 뭐냐면 의구심을 풀라는 게 아니야. 너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같은 일종의 강압이요. 강압. 됐어? 의구심이 아니라 너 의심에 상관없고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이 얘기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좀 이따가 지문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44번.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제의식이라 그랬고 이게 모든 사건 서사의 발단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좀 도움이 됐을 거고 봐봐. 그러면 당연히 주제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다. 맞죠? 감자 인간은 다르잖아요. 얘네가. 2번 선지. 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외골수로 가는 거 아니까 의식 경험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감자인 맞는데요? 맞는데요? 맞는데? 2번 선지가 정확하게 감자인, 감동적, 자서전적 인물상에 해당되는 거 맞는데요? 4번 선지.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누구의 성격이었어? 최 선생의 성격이었어. 최 선생이 자기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감자인 아니었잖아. 맞죠?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아닌디? 정답 3번. 됐죠? 그러니까 주제의식 명확히 잡고 있었으면 편했을 거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45번인데 A로 그냥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A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냐? 봐봐.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비꼬는 거예요. 너 대필 작가는 내가 시키는 대로 글 쓰고 돈이나 받으면 되지. 뭘 자꾸 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비꼬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고물,
자기 자신을 고물이라고 비유를 하고 너는 그 고물을 있어 보이게 고치는 존재야. 근데 왜 내가 고물이라고 해서 내 자서전을 안 쓰겠다는 거니? 이렇게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원하지도 않았어, 평가원에서. 자, 무슨 얘기 잘 들어요. 봐봐. 피모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물인 거야. 결함이 많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는데 결함 많은 거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겠지. 고쳐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고물을 고치듯이 대필 작가 너도 결함 있는 사람을 고쳐서 완벽한 인간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거 하라고 내가 돈 주는 건데 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답답한 새끼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니네가 못 읽어도 된다니까. 그냥 이게 비꼬는 얘기구나. 대필 작가의 삶을 고물장수 정도로 비하하고 있구나 정도만 의도를 잡아도 보이는 거죠. 됐죠? 정답 1번. 그리고 봐봐, 뭐 이걸 왜 팔아? 그리고 봐, 자기는 무식하다고 인정해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제 됐죠? 뭐 웃음 뭐 아무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질문 또 읽어볼게요. 봅시다. 지욱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초반 민사비 세팅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욱, 선생, 신념이 두려워졌다. 내면 심리죠. 지욱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이 있었죠. 내면 심리죠.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회의와 용납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런 회의가 없는 신념, 맹목적인 자기 독단,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주제의식과는 가치관과는 맞지 않구나. 됐니? 하나씩 올려주십시오. 한 장 파이널 내용 근거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봅시다. 지욱이 최상면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선생님에서 같은 어떤 의식 경현성을 싫어해온 성격 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욱 어떤 내면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감자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됐죠? 이렇게만 처리 끝 넘어갈게요. 안 찍어도 돼요, 뭐 알겠죠 다. 자, 기득 겁시다. 이거 아무리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굴 지칭하는 거야? 자기 자신 지칭하는 거죠. 너 나 지금 설교하는 거야? 이 건방진 새끼야라고 하면서 내면 근데 이 건방지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은 모욕이 되는 거죠. 내가 너 하소연 듣고 이런 데 와 있냐고. 내가 한가하냐? 내가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야, 왜 내 일 안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이제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미 본생들에게 피모나 씨의 행패는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 성격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를 바보치고 하면 쭉 읽으면 알겠지만 여기다 제가 잡아드렸다시피 모욕하고 협박하고 비하하는 피모나 씨의 내면 심리가 그대로 보이는 대사들. 그 상황에 지욱은 견디기도 힘든 그 상황. 차라리 뭐라 그러냐. 최 선생 같은 사람이 낫겠다라고 이래버리는 거죠.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지. 어딨냐. 기가 질려버렸고 어떻게 얘가 할 수도 없었겠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최 선생이에요. 왜? 차라리 그나마 최 선생은 나았어. 됐죠? 이런 흐름. 뭐 한 장면당 한 30초씩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방금 수업 내용 바탕으로 잡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과제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이제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 산이라든지 지금 이 교재에 실려 있는 상당수 문학 작품들이 핵심 사건 하나 잡으면은 그냥 좀 느낌이 잘 잡히는
그러니까 예를 좀 봐봐. 자,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이반 했었죠? 네. 토지는 습격의 핵심이었어. 그 다음에 3대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갈등인데 돈 갈등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필 작가와 그 대필해야 되는 인물 간의 갈등인데 중략 이전은 내면 갈등이고 중략 이후는 외부 갈등이죠. 또 오늘 봤었던 첫 번째 작품 옹고집전도 송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찐가짭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 어떤 흐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4페이지 큰 상 같은 것도 보면은 있어요. 그 흐름이. 그걸 좀 잡으면서 가면 되게 쉬워지고,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가 편하게 보이면서 되게 쉽게 잡히고요.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전도 되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중략 이전에는 서대지랑 장기가 있고요. 중략 이후에는 다시 서대지랑 얘 누구였지 아까? 따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 양상이 대칭이면서도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어떤 의도나 내면 심리 같은 것 좀 읽어내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되게 미흡하게 하고 있어요. 맞잖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우리 엄마의 생각, 우리 아버지의 생각을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반대예요. 반대로 똑같아요. 엄마, 아빠도 자식을 계속 봐온 것뿐이지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상황에 나를 집어 던져보면 아는 거야. 그게 공감이고 그 연습을 문학작품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우기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피노노 씨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최 선생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찐 옹고집의 삶에 나를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요. 아셨을까? 자, 104페이지 큰 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액땜이라든지 이런 되게 미신적인 것도 믿었잖아. 그 미신적인 걸 믿었었던 그 당시 삶에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들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표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108페이지 임철우 눈이 오면도 역시 비슷한 느낌. 중략 이전과 이후가 뭐가 좀 다르냐? 중략 이전에는 내가 어릴 때고 중략 이후에는 내가 성인이 돼선 거죠. 그럼 내가 어릴 때 나와 어머니에 있었던 일, 중략 이후는 성인이 돼서 나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중략 이전에는 좀 내가 창피했던 일인 거고요. 반대로 중략 이후에는 반대로 어머니가 창피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다기보다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능력도 뭐 없고, 당연한 거야. 우리가 능력이 어디 있어요. 능력도 없고, 뭐 사립 판별도 잘 못하고, 생각도 좀 부족해.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8페이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혼자 키워야 돼. 근데 뭐 요즘은 되게 나쁜 말이라 안 쓰는데 옛날에는 막 호로 새끼 막 이러면서 놀렸잖아. 그 기영이 검은 뭐 보면은 고문신인가 그런 거 막 기영이 막 진짜 패들 아빠도 없는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옛날에는 듣고 자라는 게 싫은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자식을 엄청 잘 키우고 싶은 건데 얘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노숙자들 밥 주는데 거기 가서 밥 타고 있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내가 뭘 너한테 부족하게 해줬다고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는 이제 혼내는 거야. 자기 삶도 답답하고 애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자기가 미운 거야 사실은. 근데 얘도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즉 나의 부족함을 안 거죠. 근데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돼서 치매 걸려버린 거야. 그럼 이제 엄마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던 거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되니까 엄마가 나이 먹어서 치매 와서 엄마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거지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대칭구조? 이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구조를 안 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를 털어버리면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진심으로 그 상황에 밀어넣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전 참 이게 되게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술품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상속대를 낼 줄 알았대. 근데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기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그 정도의 컬렉션을 모은다는 거는 첫 번째 돈이 존나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판단력이 존나 뛰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컬렉션을 그냥 모은 게 아닐 거야. 돈 벌려고 모은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주제가 있고 의식이 있고 의도가 있고 기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매에 내놔버리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모은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증해서 뭘 하나 세팅을 딱 해놓는 거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대중들도 그런 예술적인 의식적인 부분에서 삶의 고향을 느낄 수 있게끔 의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감동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화가 중에 방고흐 그림은 물론 이제 생전에는 가치를 인정 못 받았지만 사회에는 가치가 어마어마해졌는데 그 유일한 상속자가요, 그거를 안 팔고 다 온전히 기증을 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방고 미술관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되게 큰 영감을 얻거든. 근데 그걸 팔았어. 봐. 어디 있겠어. 뭐 누구 집구석, 방구석에서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워낙 예술을 모르고 문학을 모르니까 그냥 내신 문제 풀듯이 무슨 법 밑줄 치고 쓰고 외워가지고 답 찾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말로. 물론 그렇게라도 문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더 이상 수능을 그렇게 보잖아요. 삶이 박살난다니까. 난 진짜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학생들이 물어봐. 선생님, 왜 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냥 모르면 말을 말아야죠. 좋으면 하셔도 되고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야, 그게 그 선생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봐요. 난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다. 근데 누구 저격할 생각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힘도 관심도 없어 그냥. 난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나도 어쨌든 살다 보면 그냥 원치 않는 피드나 원치 않는 어떤 글들이 보일 거 아니야. 좀 황당한 거죠. 답답한 거죠. 굳이 비유하자면 일배를 옹호하고 메가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 과목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뭐 갑자기 일배 뭐 비하고 메가, 나 제발 좀 그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예를 든 거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답답하다고. 나는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내가 잡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분 대학 가면 이제는 완전 선택이에요. 교양 과목에서 평생 예술이라는 걸 아예 안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유일하게 여러분이 예술이라는 것을 제대로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수업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거를 최대한 좀 자극을 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 이제 자기가 해왔던 공부와는 다르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알았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조적으로 먼저 잡아주고 여러분이 이제 슬슬 끌려온 거죠. 끌려와서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밀어 넣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12페이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관천수필이 되게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왜 그러냐면 낼만한 거리가 진짜 많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문제 내기에 참 잘 썼어. 그래서 여기 나온 사건은 뭐냐면 그럼 바로 얘기를 할게요. 도깨비불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중략 이전에는 어릴 때 도깨비불이고요. 중략 이후에는 나이 먹어서의 도깨비불인 거야. 근데 어릴 때는 도깨비불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섭기만 해. 나이 먹고는 반가운 거야. 서울살이 하면서 도깨비불을 봤겠어? 엄청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까 도깨비불이 아니 낚싯불이야. 허탈하죠. 황당하죠. 왜? 내가 나이 먹고 그리웠던 그 옛 시절의 그 뭔가의 느낌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되게 보편타당하게 느끼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게 뭘까? 싸이월드,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 기억납니까? 그 느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잖아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 시절이. 왜? 지나간 기억은 결국 미화되어 남거든. 우리 삶에서. 그리고 현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미화된 어린 시절이 때때로 위로를 해주거든. 여기 있는 사람도 그걸 느낀 거죠. 근데 황당한 거야. 알고 보니까 낚싯불이야. 뭐 그런 느낌들.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를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게 미신이고 그게 비합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비이성적인 상황일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인간이 살던 삶의 양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던져보고 내가 간접 체험해보면은 어떤 감정에 있어서의 삶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삶의 고향이고 그게 문학교육의 목표고 그게 우리 예술의, 우리 삶의 한 축을 또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거야. 문학을 잘하잖아.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 꼭 이제 선생님 알았어 알겠는데 내 생각은 그렇다. 내 경험은 그렇다는 겁니다.